저는 강서연이에요. 서울에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한 10년, 남편 이철의 뒤를 잡아주는 평범한 아내로 살았죠.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 소도시에서 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은근히 인망이 있고, 어머니는 저는 늘 집안 사업을 하시는이라고만 설명했어요. 10년 전 이철이 빈털터리로 서울 왔을 때부터 그와 함께했다. 그가 MBA 공부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했고, 그가 회사에서 처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하며 격려했죠. 친정에 힘을 쓰지 않고 단순히 강서연이라는 사람으로 이철과 행복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늘 과분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집안일을 잘 처리하며 그의 친척들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나의 평범함이 결국엔 쓸모없음으로 치부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철이 S그룹 추연소 부장으로 임명된 경축연은 강남 최고급 호텔 리겐시의 VIP 박스에서 열렸어요. 저는 3살 전 생일 선물로 받았던 청색 원피스를 입었어. 옷은 잘 맞지만 소재가 살짝 낡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저는 박스 구석에 서서 음료 탁반을 들고 있는 웨이터 같았어. 반면 시어머니는 새로 사신 붉은색 치파오를 입고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얼굴이 빛나고 있었죠. 우리 집 철이 정말 출세했어. 이제 이 직분이 되면 평범한 여자는 절대 안 어울려. 시어머니가 레드와인 잔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박스 안 모든 소리가 꺼지는 듯한 효과가 났다. 그녀는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보고 고급 악어가죽 핸드백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회전 테이블 유리면에 펑하고 내려놨어. 서류는 나에게 슬라이드 되어 왔죠. 사인해. 지금 넌 집밥 몇 가지 만드는 것 외에 철이에게 뭘 줄 수 있어? 그의 밝은 미래를 방해하지 마. 서류 제목이 눈에 불을 켰어. 자발적 이혼 및 모든 재산 포기 동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결혼 중 산 아파트는 이철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저는 지금까지 모은 저축도 포기하며 심지어 이혼 후 상대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약속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철은 주석에 앉아 새로 받은 부장 인감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저의 눈길을 피하며 단지 어머니 말씀대로 해. 조건은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뿐.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은 몇몇은 숟가락으로 밥을 저어 대화를 피하고 몇몇은 연민 섞인 구경하는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 순간 와인 잔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이철 씨 정말 대단해라는 아첨 소리 모두 배경음악이 됐어. 가슴이 얼어붙다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10년 동안의 기대와 부출가, 그가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 버려야 할 진흙으로 변한 거죠. 어때? 망설이지 마. 이혼 후 철이가 월급의 10%를 지원해 주는 거라면 너는 평생 안 일해도 되잖아. 시어머니가 경건한 표정으로 말했어. 이철은 스마트폰을 보며 속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보이는 혐오감을 참고 동의서를 손에 쥐었어. 종이의 질감이 차갑고 거칠었어. 이때 갑자기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 결혼하기 전날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말했죠. 서연아, 평범한 행복을 찾아가도 좋지만 절대 자신을 잃지 마. 친정은 언제나 너희 뒷받침이야. 우리 이름은 너의 가본이고 족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야 그 말의 진뜻을 알았어요. 테이블 주위 모든 사람이 저의 울음이나 항변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야심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이철은 더욱 인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 동의서를 한 페이지씩 꼼꼼히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어. 조항이 갈수록 비열해졌는데 특히 만약 본인이 이혼 조건에 불복하고 소란을 피우면 배우자 측 친인척의 직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이건 명백히 아버지의 직장을 협박하는 거죠. 이 조항은 무슨 의미예요?
저는 동의서를 가리키며 시어머니에게 묻었어.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그냥 예방 차원이지. 너가 안 그러면 문제 없지라고 태연히 대답했죠. 이철은 서연, 너 너무 꼼꼼해.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야라고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 협박이라는 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어.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강력했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부드러웠죠. 서연아, 너의 가치는 누구와 결혼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아. 혼자서도 세상을 거둘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해. 그래서 저는 림그룹 회장인 어머니의 존재를 이철과 시어머니에게 숨겼어요. MBA 졸업 후 어머니가 제안한 림그룹 특별 보좌관 직책도 거절했고 그냥 이철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 했죠. 하지만 저의 겸손과 은총이 그들에게는 작정과 쓸모없음으로 전달된 거였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은색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건 20살 생일 때 어머니가 준 선물이에요. 목걸이 중앙에 작은 림자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저는 평소엔 옷 안쪽에 숨겨 입었어. 너무 과분해 보여서 그랬죠? 하지만 이제 이 목걸이가 뜨겁게 느껴졌어. 금색 참새가 너무 오래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더니 그들은 참새가 원래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은 거예요. 어머니에게 한통하면 되는 일, 왜 이렇게나 모욕을 견뎌야 했을까요? 어때? 빨리 결정해야지. 시어머니가 손을 재촉했어? 저는 동의서를 닫고 그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런 큰 일이라서 이 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재산 문제도 많고 아버지 나변도 통보해야 하거든요. 제가 너무 평온해서 그들이 당황했어. 시어머니는 아마 저가 겁먹고 어리둥절해진 줄 알았는지 살짝 비웃었어요. 이철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했지만 그래, 이 일 뒤 카페에서 만나라고 끄덕였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 이 일이 그들의 모든 꿈을 부수는 시간이라는 걸? 경추견을 나온 뒤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이 사무소는 어머니가 추천해준 강앤드 김 법률사무소로 가정법과 기업법 모두 전문적인 곳이죠. 변호사 김 선생님은 동의서 내용을 보고 곧 이건 명백히 부당한 동의서예요. 협박으로 인한 결정이고 재산 분배도 극도로 불공평해서 법적 효력이 거의 없어요. 라고 말했어. 그는 추가로 설명했죠. 단순히 감정적 배신은 순전히 빼앗기로 이어지지 않지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협박으로 이혼 조건을 강요하는 건 고의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이철 씨가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와 프로젝트 수익이 가족 생활에 쓰이지 않고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공동 재산 침해죠. 김 변호사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주출 법률사무소,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 최근 3년간 이철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죠. 반년 전 이철이 점점 차가워지고 회사 일이 바빠라는 핑계로 집에 늦게 오는 횟수가 많아졌을 때부터 저는 미리 준비했어요. 그의 월급 외에 받은 5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 보너스가 시어머니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기록,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고가 안티크와 금융상품을 샀다는 증거도 모두 모았어. 이제 필요한 건 단지 최적의 반격 시계뿐이었어요.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다. 저는 이철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뿐 아니라 그의 개인 KB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인수했어요. 작년 3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받은 3억 5천만 원 보너스, 지난 여름 지하철 확장 사업 분홍 2억 원 이 돈들은 모두 이철이 회사에 예치해야 해라고 말한 거였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기업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된 기록이 명확했죠. 은행 직원이 이런 거래 내역은 공동재산 분배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걸 들으니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해졌어. 증거를 확보하는 두 번째 단계는 부동산 관련 문서 정리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 전 저의 개인 저축 1억 2천만 원과 이철의 8천만 원을 모아 최초 납입금을 냈고 결혼 후엔 저의 월급으로 상환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은행 출금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월 상환 내역을 담은 통장 부본 비 모든 걸 저는 방 안 서랍장의 금고에 꼼꼼히 모아두었죠. 이철과 시어머니는 아파트는 철이가 살렸어라고 주장하지만 법 앞에서는 증거가 모든 걸 말해준다. 오후에는 저는 어머니의 비서 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 비서, S그룹 건설사의 샛별 해변 이용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나요? 이철이가 담당하고 있잖아. 장 비서는 즉시 답변했어요. 아, 그 프로젝트는 다음 주 화요일 S그룹 이사회에서 최종 자금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철 부장이 이 프로젝트 성공으로 부사장 직위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런데 부인님,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만약 프로젝트 담당자가 개인적인 문제로 기업 명예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림그룹이 S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묻었어. 림그룹은 S그룹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라 이 말 하나로도 충분한 압력을 줄 수 있었죠. 물론이에요. 회장님께서 항상 긴재의 덕이 기업의 근본이라고 하셨어. 만약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담당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 비서의 확실한 답변은 저의 계획에 안정감을 주었어요. 괴단 전화 후 아타계료수 괴리적 감일문 건협, 리면유 반년 전부터 준비한 자산 분리 문서. 저 명하의 3억 원 저축 김 어머니가 선물해준 주식과 투자 펀드는 모두 림그룹 특별관리 계좌로 이체했고 이 계좌는 이철과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알릴 수 없는 고디였죠. 이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는 너 없이 못 살아라는 착각을 부수는 첫 단계였어.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이철은 PC방에서 온 듯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내일 철이 동료들과 식사할 거라 고급 와인 사와라고 명령하듯 말했죠. 저는 평소처럼 순순히 알겠습니다. 엄마라고 답하고 이철에게 오늘 회사 일은 잘 됐어? 라고 묻었어. 그가 그래, 샛별 프로젝트 준비가 잘 되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 저는 속으로 냉소했어. 너의 자랑은 곧 너의 패배로 이어질 거라고. 밤에 이철이 잠들고 나서 저는 방 안에서 은색 목걸이를 꺼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목걸이에 림자 로고가 반짝였어. 어머니의 말이 다시 귀에 들렸어. 서연아, 너는 결코 혼자 아니야. 그동안 저는 이 힘을 쓰지 않고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그들이 저의 평범을 수차례 짓밟았어.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 저는 림 회장의 딸이자 이철에게 모든 걸 줬다가도 모든 걸 빼앗아낼 수 있는 강서연이란 걸 기억시켜 주어야 해. 이틀의 마지막 날, 저는 김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어요. 그는 이 증거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 이혼 소송뿐 아니라 이철 씨가 공동재산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라고 말했죠. 그는 추가로 가족관계법 제837조에 대해 설명했어. 재산 분배 시 피해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철 씨의 부당 행위를 증명하면 아파트와 대부분의 공동재산을 얻을 수 있고 이철 씨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어.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어. 이철이 오후 3시 카페 스타벅스에서 만나라고 문자를 보냈죠. 저는 답장을 보내고 화장대 앞에서 평소와 같은 순순한 화장을 하고 나갔어. 반격의 시간이 곧 왔어. 오후 3시에 스타벅스는 사람이 적당히 들어찼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기다렸고 이철과 시어머니는 10분 늦게 왔죠. 시어머니는 검은색 레더 재킷을 입고 허리가 살짝 들썩이며 걸었고 이철은 서장을 차려입었지만 긴장으로 인해 넥타이가 살짝 어긋나 있었어. 그들은 저 앞에 앉고
시어머니가 즉시 동의서 사인했어. 오늘 안에 처리해야 처리의 일에 지장이 없어라고 말했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동의서를 살짝 밀어 이철에게 돌렸어요. 사인하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커졌고 이철은 강서연, 너 장난하냐? 2일 동안 뭘 생각했어? 라고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건이 모자라냐? 그럼 월 지원금을 15%로 올려주지. 그래도 모자라면 아파트에서 1달 더 살게 해주는 거야? 이 정도면 너한테 베푼 거다라고 자만했어요. 그들은 아직 저를 돈과 집으로 수매할 수 있는 평범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죠. 조건이 아니라 원칙 문제예요. 저는 부드럽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 이철이 뭘 하려고?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어라고 비웃을 때 저는 번말하고 저장된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어요. 전화는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줬어. 보패, 즈묘저 개시 간타 전화. 출시 묘사료마. 어머니의 간련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카페 안에 퍼졌죠. 이철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 누구 엄마야? 라고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전화로 계속 말했어. 엄마, S그룹 건설사에 있는 제 남편 이철이랑 시어머니가 저에게 정신추로하는 이혼 동의서를 사인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동의서에는 아버지의 직장을 협박하는 내용도 적혀 있대요. 전화 나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통 차가워졌고 높은 직위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스피커를 통해 풍겼어요. 이철. S그룹 건설사에 새로 승진한 부장이지? 동의서 내용을 자세히 말해봐. 저는 협박 조항 재산 포기 조항을 하나씩 말했고 어머니는 그래? 협박으로 공동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니 인품이 이 정도면 기업 중요 프로젝트 담당자로 적격하지 않아. 제 사위로도 어울리지 않아. 그때 이철이 아주머니, 제가 S그룹에서 샛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라고 말려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의 말을 가로챘어요. 샛별 해변 이용지 프로젝트는 림그룹이 주력 투자하는 사업이지? 그럼 지금 당장 해. 첫째, 샛별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지급을 중단하고 담당자 자격 재심사를 시작해. 둘째, 인사부에 통보해서 근로계약서 제17조와 기업윤리 기준에 따라 이철 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기간 동안 직위 정지 처리해. 셋째, S그룹 이사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문제를 통보하고 협력관계 재검토를 제안해. 지금 당장 실행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 나두에 장비서의 확실한 답변음이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고 카페 안은 죽은 듯 조용했어. 이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어. 그는 샛별 프로젝트가 자신의 직업적 인생을 결정짓는 도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가장 잘 알았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카페라떼 잔을 떨어뜨렸어. 컵이 바닥에 깨지면서 커피가 그녀의 새 치파오에 묻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못하고 저를 보고 넌 누구야? 림그룹 회장의 딸.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강서연이에요. 10년 동안 이철의 뒤를 잡고 엄마의 돈과 지위를 안 쓰고 평범한 아내로 살았던 사람이죠. 저는 은색 목걸이를 옷 밖으로 꺼냈어. 림자 로고가 햇살에 반짝였어. 엄마는 늘 내 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을 살 수 있어라고 했어. 하지만 저는 스스로의 행복을 증명하고 싶었어. 그런데 제가 잘못했어. 평범함을 보여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 약한 증거로 오해받는 거였어. 이철이 서연, 우리는 부처잖아. 제발 어머니에게 말해주고 라고 꿀렸지만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어. 부처였을 땐 너가 저의 부출을 인정했어야 해.
이혼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우리는 이미 부처가 아니었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 김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제출할 거예요. 증거는 모두 준비됐어. 그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한 모든 걸 법 앞에서 청산하죠. 카페를 나갈 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이철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회도하지 않았어. 이제는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어. 카페에서 돌아온 저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이철의 옷잡지 그가 자랑했던 MBA 졸업 증명서 이 모든 걸 카드박스에 넣어 경비실에 맡겼죠. 이철 씨가 와면 이걸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경비 아저씨는 부인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라고 속삭여 주었어. 아마 그는 우리 집의 불화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됐어. 저녁 7시쯤 김 변호사의 전화가 왔어요. 부인님, 좋은 소식이에요. S그룹에서 이철 씨를 직위 정지시켰고 오늘 오후엔 해고 통지를 냈어. 사유는 개인 도덕 문제로 기업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시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5억 5천만 원의 공동 재산에 대해 은행에서 추적 조사를 시작했어. 이 금액은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샛별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림그룹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자 S그룹 이사회가 프로젝트를 중단했어. 이제 이철 씨는 S그룹뿐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에서 추방될 거예요. 누가 명예손상을 입힌 사람을 써먹겠어? 김 변호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 저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 법원 소환장도 잘 준비해 주세요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아름답게 불 밝혀져 있었죠. 이철은 저녁 10시에 집에 왔어요. 서장가 구겨졌고 눈 밑엔 깊은 주름이 있었어. 서연, 제발 좀 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문을 닫지 않고 이 집은 지금 제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이에요. 당신은 여기에 살 권리가 없어. 경비실에 당신 물건이 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말했어. 이철이 우리 1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너 정말 이렇게 잔인해?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잔인한 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동의서를 내밀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 앞에 왔어요. 치파오는 더럽혀졌고 머리도 엉망이었어. 서연아, 죄송해. 우리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고 다시 살아가자. 철이도 잘 생각했어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문틈 사이에서 그녀를 보기만 했어요. 엄마,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어요.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 직장을 협박한 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울며 우리가 어렵다는 걸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저는 문을 닫았어. 그들의 어려움은 모두 그들 스스로 만든 거였죠. 그 주 주말 장 비서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회장님께서 부인님을 걱정하셔서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건네준 건 림그룹의 입사 안내서였어. 회장님은 부인님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 됐다고 말씀하셨어. 기업관리부서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시작할 수 있고 원하면 법률팀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안내서를 보며 잠시 생각했어. 10년 동안 이철의 뒤를 잡다 보니 저도 어렴풋이 기업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MBA 관련 지식도 꾸준히 공부했어요. 장비서, 제가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민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당연입니다. 회장님도 부인님의 결정을 존중하실 거예요. 장비서가 떠난 뒤 저는 은색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 목걸이는 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이었어. 이제는 이 목걸이를 숨기지 않고 림그룹의 강서연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끝내야 할 건 이혼 소송이었죠. 오후에 이철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 너가 이렇게 할 걸 알았다면
절대 동의서를 내밀지 않았어. 돈도 돌려주고 이혼 조건도 너 마음대로 해. 그냥 림 회장에게 말해주어라. 이제는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 당신이 저를 모욕했을 때, 당신이 아버지를 협박했을 때, 이 모든 건 돌이킬 수 없어. 법원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김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어. 이제는 청산의 시간이 시작됐고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보패, 부요태면 강자기, 물온 결과여하, 마마 도젠 이신변,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잘할 수 있어? 그래. 림그룹은 언제나 너의 집이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 과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어. 다음 주 법원에서의 첫 공판, 그리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삶전은 기대하고 있었죠. 법원 공판이 시작된 날은 흐린 날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은색 목걸이를 가슴에 걸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죠. 이철과 시어머니는 반대로 색다른 옷을 입었지만 얼굴의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어. 이철의 변호사는 강서연 씨가 재산을 독점하려 하며 이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공판 첫 단계는 증거 제출이었다. 김 변호사가 정신추로 동의서를 법관에게 제출하며 이 동의서에는 피고인 이철, 이 부인의 친인척 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협박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가족관계법 제825조에 따르면 협박이나 속임수로 체결된 동의서는 무효입니다. 라고 명확히 주장했어. 법관은 동의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철의 변호사는 이 조항은 단순한 예방 차원의 문구일 뿐 협박 의도는 없었어요. 부인이 과도하게 해석한 거예요. 라고 반박했지만 김 변호사는 즉시 카페에서의 통화 녹음을 제출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와 이철, 시어머니의 당황한 반응이 법정에 청석히 퍼졌을 때 이철의 얼굴이 붉었다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 녹음은 불법 촬영이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의 통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민사증거법 제31조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확실한 주장에 이철의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다음은 재산 관련 증거였다. 김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쳐 이철 씨가 3년 동안 받은 5억 5천만 원의 보너스와 분홍이 가족 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시어머니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는 결혼 중 공동재산을 은닉한 행위로 가족관계법 제830조에 따라 피고인이 재산 분배에서 불리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 시어머니가 그 돈은 철이가 제게 맡긴 저축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고가 안티크와 주식을 구매한 기록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 소비이며 공동재산 침해에 해당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이때 법관에게 증언을 시작했어. 결혼 전 저는 1억 2천만 원을 모아 아파트 최초 납입금을 냈고 결혼 후엔 저의 월급으로 매달 상환했습니다. 이 첨부된 은행 출금 증명서와 상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한 문서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 이철 씨는 회사 일이 바빠라는 핑계로 집안일과 경제 문제에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고 저는 림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겨 평범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겸손이 그들에게는 쓸모없음과 협박의 대상이 됐어요. 이철이 거짓말이야. 너는 언제나 돈을 잘 관리한다고 했어라고 소리쳤지만 법관은 피고인 조용히 하시오라고 경고했다. 시어머니는 울며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하면 철이가 모든 게 없어져. 서연아, 용서해줘라고 외쳤지만 저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 이제 용서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공판 중반에 S그룹의 인사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이철 부장은 개인 도덕 문제로 기업 명예 손상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샛별 프로젝트는 림그룹의 자금 중단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철의 마지막 희망을 꺾었어. 이철은 법정 의자에 무력하게 기댔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탁자에 묻었죠. 오후 공판에서는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철 씨의 어머니가 제 직장을 협박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가 이혼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너의 교사직위도 위험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평온한 목소리가 법정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법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이철의 변호사는 합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철 씨가 공동재산의 40%를 주고 아파트는 부인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김 변호사가 저에게 묻는 눈길을 받고 저는 법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합의를 거절합니다. 법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믿습니다. 저의 결단에 이철이 강서연, 너 정말 끝까지 싸우려고?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 제가 싸우는 건 돈이 아니라 제 가치와 존엄입니다. 공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갈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좀. 철이가 지금 구직도 안 되고. 엄마, 이 모든 건 당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떼고 김 변호사와 함께 걸었어. 김 변호사는 부인님, 증거가 충분히 유력해서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요. 법원 판결은 2주 뒤에 나올 거예요. 라고 말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고 하늘을 올려다봤어.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었죠. 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 저는 림그룹 기업관리 부서에 입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컴퓨터로 신규 직원 교육 자료를 보는 중이었을 때 김 변호사의 전화가 왔어. 부인님, 판결이 나왔어요. 완벽한 승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실히 들려오자 저는 의자에서 살짝 일어났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지만 이번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첫째, 이혼을 승인했고 이혼 원인은 이철 씨의 공동재산은닉과 협박 행위에 기인한다고 판단했어. 둘째, 아파트는 부인님에게 양도되며 이철 씨는 앞으로 매월 상환했던 금액에 대한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해. 셋째,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5억 5천만 원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부인님께 3억 5천만 원을 배분했고 나머지 2억 원은 이철 씨의 경제적 책임으로 판단했어. 넷째, 이철 씨가 부인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해요.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속으로 한숨을 놓았어. 이 모든 건 제가 받아야 할 정의였고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였죠. 김 변호사는 이철 씨가 판결을 받고 너무 충격받아 법원에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구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면서 혼란스러워했어. 라고 덧붙였어. 저는 그들의 처지를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 연민도, 원한도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었죠. 오후에 이철이 아파트에 와 물건을 치웠어요. 그는 말도 없이 카드박스에 남은 물건을 넣고 나갔지만 문을 닫기 직전에 서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말했어. 저는 후회하는 건 당신이어야 해. 당신이 제 가치를 몰랐을 때부터 모든 게 끝났어라고 답했고 문을 닫았어. 그때 아파트 벨이 울렸는데 경비 아저씨가 이철 씨가 버리려 한 상자가 있네요. 부인님, 처리할지 말지 물어보세요라고 말했어. 상자 안에는 이철이 MBA 졸업 때 사진과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기념품이 들어있었지만 저는 버려주세요라고 말했죠. 과거는 이제 필요 없었어. 이틀 후, 저는 림그룹 본사에 입사했어요. 입사 첫날,
어머니가 저를 직접 부서로 데려가셨어. 이것은 제 딸 강서연이에요. 앞으로 기업관리 부서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할 거니 잘 지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소개했지만 저는 제 능력으로 보여드릴게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장에서 살아갈 거예요라고 말했어. 부서장인 박 부장은 강 보좌관, 이미 장 비서가 여러 가지 잘하신 이야기를 해줬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인사했죠. 첫 업무는 S그룹과의 협력관계 재검토 보고서 작성이었어요. 샛별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S그룹이 림그룹에게 사과하며 재협력 제안을 했지만 어머니는 이사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구체적인 분석을 해달라고 지시했어. 저는 S그룹의 최근 재무상태 건설 사업 실적 인사 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분석했고 S그룹은 인재 선발 기준에 문제가 있어. 이철 같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협력하려면 인사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야 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박 부장이 저의 보고서를 보고 강 보좌관, 이 분석은 정확하고 깊이가 있네요. 특히 인사 시스템 부분은 우리가 놓쳤던 점이었어라고 칭찬했어. 오후의 회의에서 저는 이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사들도 이 분석이 합리적이다라고 동의했어. 어머니는 저에게 눈짓으로 격려를 해주셨어. 이때 저는 가슴에 걸고 있던 은색 목걸이를 살짝 만졌어. 이 목걸이는 이제 제가 림그룹의 강서연이 됐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죠. 퇴근할 때 장 비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부인님, S그룹 이사장이 직접 회장님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어. 이철 씨 때문에 기업 관계가 좋지 않아졌다고 말하면서 향후 인사관리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약속했어. 그래요. 그리고 이철 씨가 건설업계에서 구직이 너무 힘들어서 지방의 작은 건설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었어. 월급은 예전에 3분의 1밖에 안 되고 직위도 보통 직원이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많은 여성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어. 그중 누군가는 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을 넘어 그런 여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일지도 몰랐어.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림그룹의 청년인재 육성 프로젝트 담당으로 지명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에서 젊은 직원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첫 번째 협력사로 정해진 청우건축에서 특이한 신고가 들어왔죠. 우리 사무실의 김민주 사원이 부서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제보하면 해고당할 거라 겁먹고 참고 있어요. 장 비서가 저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저의 손이 갑자기 굳었어. 그녀의 두려움은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했어. 저는 당일 오후 청우건축을 방문했어요. 김민주 사원은 20대 후반의 작은 체형을 한 여자였어. 저와 혼자 만났을 때 눈물을 참고 부서장이 프로젝트 승인을 내가 결정해라고 요협하며 저녁 식사에 참석하라고 강요했어. 한 번 거절했더니 너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 라고 협박했어요. 제 남편이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해서 이 직업을 잃을 수 없어 라고 울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가슴이 아팠어. 예전에 이철과 시어머니에게 억눌린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 민주 씨, 겁먹지 마세요.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장 괴롭힘이고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아요. 저는 가슴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살짝 만지며 말했어.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건 결코 옳지 않아. 당신의 권리는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해. 저는 김민주에게 3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첫째, 부서장의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로 저장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둘째,
청우건축 인사부가 아닌 림그룹의 직원권익보호센터에 직접 제보하는 거. 이렇게 하면 부서장이 미리 조치하는 걸 막을 수 있어. 셋째, 필요하다면 김 변호사를 소개해 법적 지원을 받는 거. 제가 당신 편이에요. 혼자 싸울 필요 없어. 라고 다짐했을 때 김민주의 눈에 희망이 불렸어요. 돌아온 후 저는 어머니와 이 문제를 이야기했어. 엄마, 협력사에서 직장 괴롭힘 문제가 있는데 림그룹에서 직접 개입해도 돼요? 어머니는 즉시 답변했어. 물론이야. 림그룹은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진권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그 부서장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어. 너는 이 문제를 주도해서 처리해. 다음 날 김민주가 부서장의 협박 녹음을 보내왔어요. 민주야, 오늘 저녁 안 와. 프로젝트 계약서를 언제 받고 싶어? 라는 부서장의 성적인 목소리와 협박 내용이 명확했죠. 저는 이 녹음을 인사부와 직원권익보호센터에 제출했고 청우건축 이사장에게 직접 만나러 갔어. 이런 부서장이 있는 기업과 협력하는 건 림그룹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3일 안에 조사 결과를 보여주시고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협력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청우건축은 2일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부서장의 직장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고 즉시 해고 처리했으며 김민주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김민주가 저에게 전화해서 강 보좌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라고 울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 제가 받았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 오후에 박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강 보좌관, 이번 직장 괴롭힘 처리 잘 됐어. 회장님도 서연이가 림그룹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어. 그런데 그때 장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 보좌관님, 이철 씨가 본사 앞에 와서 만나고 싶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말하네요. 저는 약간 생각했지만 만나줘요라고 말했어. 본사 로비에서 이철을 만났는데 그는 예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 털이 낡았고 눈 밑엔 깊은 주름이 있었죠. 서연, 나 지금 지방의 작은 건설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월급도 적고 친척들도 피하려 해. 제발 어머니에게 말해서 림그룹에서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고 차갑게 말했어. 이철, 당신이 일자리를 잃은 건 제 탓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동 때문이에요. 협박과 재산은닉으로 가정을 부수고 직장에서도 도덕적 문제를 만들었어. 이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해. 이철이 서연, 너 정말 못 변연해?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를 두고 나왔어. 가슴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 제가 앞으로 나갈 길은 계속 이렇게 자신과 다른 여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었죠.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성공 이후 저는 림그룹의 신규 사업 새로운 희망복합 문화공간 개발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로 임명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기존 샛별 프로젝트의 실패 경험을 흡취한 것이며 특히 여성 창업자 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점이 특징이었죠. 어머니가 이 프로젝트는 너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기업 성과를 넘어선 의미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 협력사인 세종건축의 부장이 여성 주도의 사업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통념이에요. 강 보좌관님은 점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한데 라고 말을 꺼냈어. 주변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황당하지 않고 준비했던 자료를 펼쳤어.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는 3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여성 창업자 지원센터를 통해 50명의 여성 사업자를 발굴 육성하며 이들이 직접 공간 운영에 참여할 거예요. 둘째, 기존 샛별 프로젝트의 자금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달 외부 회계사무소와 함께 검토할 시스템을 구축했어. 셋째, 지역 주민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서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거예요. 저는 추가로 제가 S그룹 샛별 프로젝트 담당자인 이철의 전처이자 림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두 가지 신분을 통해 기업 내부 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이 프로젝트는 성별 없이 능력 중심을 실현하는 것이며 제가 직접 증명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 세종건축부장이 강 보좌관님의 계획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네요라고 고개를 끄덕였고 이사들도 모두 동의했죠. 이때 가슴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살짝 반짝였어.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었죠. 오후에 장 비서가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쓰러졌고 이철 씨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 저는 잠시 생각했지만 장 비서,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지철 씨가 법원 판결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세요. 병원비 문제는 그들의 개인 문제이며 제가 개입할 필요는 없어. 라고 답했어. 연민은 이제 더 이상 제 행동을 좌우하지 못했어요. 프로젝트 추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 바쁘게 살았어요. 여성 창업자 인터뷰 자금 관리 계획 수립 협력사와의 협의 하루가 24시간으로는 모자랐지만 이런 바쁨이 너무 행복했어. 예전에 이철의 뒤를 잡아주는 평범한 아내로 살았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쁨이었죠. 박 부장이 강 보좌관, 이 프로젝트 없으면 우리 부서가 이번 분기 성과가 절반도 안 나왔을 거예요라고 칭찬했을 때 저는 단순히 기쁘기보다는 안심했어. 제가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남아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한 주말 오후, 어머니가 저와 함께 프로젝트 현장을 봤어요. 새로운 희망 공간이 점차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여성 창업자들이 미래를 설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 서연아, 너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여성을 돕고 있다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말했어. 엄마, 제가 엄마의 영향을 받아 이런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어. 엄마는 그냥 너희 뒤에서 지켜주기만 했을 뿐이야. 그때 저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엄마,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 안에 여성 권익 보호센터를 만들면 안 될까요? 직장 괴롭힘 가정 폭력 이혼 관련 법률 지원 질환 문제를 겪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즉시 좋은 생각이야. 이 센터는 림그룹이 전적으로 지원할 거고 너가 총책임자로 맡아. 라고 동의했어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목표였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았어. S그룹 샛별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이사장이 사임했다는 기사가 보였어. 이철의 이름은 아무데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추방됐다는 걸 알았죠. 반면 림그룹의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는 경제신문에 여성 부건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모방하려는 연락을 왔어요.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았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은색 목걸이를 가슴에 걸고 있는 저는 10년 전 이철과 결혼했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혼자서도 세상을 거들 수 있는 강한 여성으로, 그리고 다른 여성을 돕는 힘을 가진 여성으로,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죠. 다음 날은 여성권익보호센터 개소식이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당신의 가치는 아무도 결정하지 못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야 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성권익보호센터 개소식은 가을 첫날 새로운 희망복합 문화 공간의 2층에서 열렸어요. 100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했고 경기도 여성정책국 장관도 축사를 해주었죠.
저는 센터를 소개하며 이 센터는 법적 지원 직업 교육 심리 상담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가 겪었던 아픔, 김민주 씨가 겪었던 두려움, 이런 건 더 이상 없어야 해. 여성끼리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 박수 소리가 계속해서 퍼졌고 그 속에서 김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향해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죠. 개소식이 끝난 뒤 김민주가 다가왔어요. 강 보좌관님, 저 이제 청우건축에서 부서장으로 승진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이건 모두 관님 덕분이에요. 그녀는 센터의 법적 지원을 받고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결한 뒤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거였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건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거예요. 센터는 그냥 당신의 뒤를 잡아준 것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 그 순간 저는 이 센터가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 오후에 장 비서가 저에게 이철 씨가 법원 판결금 3,500만 원을 드디어 납부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지방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이에요. 친척들도 모두 그들을 피하려고 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만들어낸 결말을 살고 있는 거고 제 목적은 이제 그들 신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었죠.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센터도 매일 많은 여성들의 문의가 들어오는 걸 들으니 어머니는 서연아, 너가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정말 좋아. 엄마는 너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지만 지금 이 모습이 훨씬 빛나. 라고 말했어. 저는 엄마, 제가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 때도 후회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삶에서 배운 걸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이제 제가 다른 여성들에게 평범해도 가치가 있고 강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은색 목걸이를 보여주며 이 목걸이를 처음 받았을 땐 너무 과분해서 숨겨 입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끼고 자랑스럽게 입고 있어. 이건 엄마의 사랑이자 제가 겪었던 모든 걸 기억하는 증거이니까. 어머니는 저의 목걸이를 만지고 이 목걸이는 너의 갑옷이 됐지만 너는 이 갑옷 없이도 충분히 강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왔어. 예전의 아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차오르는 눈물이었죠. 한 달 후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성되었어요. 여성 창업자 지원센터에서 10명의 여성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복합 문화 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죠. 경제신문은 저를 여성 북원의 선도자로 소개했지만 저는 그런 타이틀보다 강서연이라는 자신을 가장 소중히 생각했어. 림그룹 회장의 딸 이철의 전처 이 모든 레이블을 벗고 그냥 강서연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문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가정을 떠나 혼자 살고 싶어 하지만 돈도 없고 직업도 없어서 겁나요? 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전화로 왔을 때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았어. 걱정 마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 센터에서 법적 지원을 해주고 직업 교육도 시켜드릴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이철과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모욕괴로움은 아직 기억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됐어. 금색 참새가 겁에 질려 우리 안에 있었다가도 결국 하늘을 나는 날개를 펼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랬고 센터를 찾는 많은 여성들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가슴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어. 이 목걸이는 제가 평범한 아내였던 과거와 지금 강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현재를 연결해주는 끈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을 비춰줄 거라 믿었죠. 제 삶은 이제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펼쳐지고 있었어.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빛나는 미래였죠.